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경매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것인데요. 경매가 왜 생겨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경매가 도대체 왜 생겨나는가? 경매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생겨나는 이유와 함께 경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매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매가 생겨나는 이유는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빌리죠. 채권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이제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돈을 빌릴 때하고 돈을 갚을 때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꼭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저희가 돈을 빌릴 때는 처음서부터 돈을 안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돈에 쫓겨가지고 돈을 빌릴 때도 있지만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돈을 잘 갚겠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데 돈을 빌릴 때 그런 마음하고 저희가 이제 그 살다가 그 돈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상환을 하던가 아니면 이자만 계속 돈을 빌린 사람한테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자를 지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싸우더라도 감정만 상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채권은 이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게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들끼리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권력의 힘이라는 건 법원이죠, 법원. 법원의 힘을 빌려서 못 받은 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경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채무를 처음엔 정상으로 출발했다가도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돈 빌려주고 마음고생하고 그 비정상적인 채무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항상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 경매하는 사람들은 보증금 10%, 1억짜리면 1,000만원, 그리고 2억짜리면 2천만원, 보증금 10%만 있으면 좀 재밌는 말로 그냥 물건 보러 다닙니다. 10%로 다 해결될 때도 있고 보통 통상 20%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기 자본을. 그래서 경매로 저희가 그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대출을 일으키는데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긴 지렛대와 지렛목, 그 삼각형 지렛목이죠. 지렛대 끝을 지지하는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라도 움직여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긴 지렛대가 부러지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 레버리지 효과, 저희가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 예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대출은 관리의 영역이거든요. 관리의 영역인데 이 관리를 잘 하면 저희가 적은 돈으로 큰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고 그리고 대출 관리를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이 있는데 항상 저희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경매의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있는데 그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강제경매는 그 사인 간, 그러니까 개인 간의 돈을 빌렸을 때 보통 그 강제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집행권원은 보통 판결문입니다. 그 개인 간의 돈거래가 아까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생겨가지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그 강제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낙찰을 강제 경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이라는 건 판결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간에 돈거래를 하게 되면 그냥 빌려주면 안 돼요. 그 뭐 다 믿는 사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빌려줬다가는 정말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은데 친한 사이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통장으로 일단은 차용증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를 그 당사자들끼리 증명하는 최소한의 증서죠. 그것도 없으면 통장 거래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며칠 날 얼마의 금액이 누구한테 건너갔다는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차용증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이것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되겠죠. 다른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돈을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처음에는 잘 갚아요. 이자를 잘 갚다가 이자를 잘 주다가 경제적 상황이 뭐 사업을 하는데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거나 하게 되면 돈을 이제 안 줘요. 이자는커녕 원금을 회수할 길이 요원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막 달라고 막 싸워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의상하죠. 그리고 싸워서 받을 수 있는 돈이면 싸워서 뭐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없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력구제가 스스로 돈을 받으려고 자력구제를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차용증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여기서 그 소송의 그 제목은 대여금,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 반환 청구의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받아요. 그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송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작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받아서 제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인데 받을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돈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니까 제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확정 판결문을 들고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하는데 보통 그 개인이 재산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크게 집인데 자동차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재산이 이제 집인데 집을 통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채권 회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강제 경매, 개인 간의 돈거래가 생겨서 돈 받을 길이 요원해서 하는 절차에서는 그 집을 보통 그 집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회수를 하죠. 그래서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제일 최고가 금액을 쓰고 낙찰을 받아요. 근데 둘 사이에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둘 사이에 그 채무자의 집을 경매를 집어넣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얘기를 해서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그 이 정식 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라는 걸 해요. 여기서 이제 가짜는 임시라는 뜻인데 보전 처분을 하는 겁니다. 왜 가압류라는 절차를 저희가 먼저 정식 소송을 하기 전에 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 A고 그리고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그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갚는다 그러고 안 갚으니까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 재산에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을 받아서,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길으면 1년까지 걸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송을 B한테 제기를 하게 되면 그 B가 본인이 이제 지게 되면 자기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명의를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명의를 바꿔버리게 되면 제가 돈 받으려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사님이 제 손을 들어줘가지고 승소를 해서 B의 재산에 그가 정식 압류죠, 압류. 가압류인데 본안으로 가서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명의를 바꿔버리면 제가 채권을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보통 가압류를 해놔요. 가압류는 은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B한테 통보가, 제가 신청을 했을 때는 안 가요. 가압류가 확정이 되고 나서 통보가 가죠. 등기부인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가압류를 해놓고, 그리고 손발 다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재산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송을 제가 아무리 이기더라도,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의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강제경매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담보물로 집을 제공을 하잖아요. 담보 가치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 가치에 따라서 대출을 약정을 할 때 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바로 이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판결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돈 거래를 할 때 제가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제 집을 담보 제공을 하고 부동산의 담보권을 설정을 해줘요. 그것은 이제 뭐 근저당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고,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설정을 해줍니다. 담보권을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은행을 얘기를 할게요.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을 해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제가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는 또 역시 담보권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아까 가압류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임시로 등기를 해놓는데, 가등기 중에 이제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는 담보 가등기라고 있어요. 그 가등기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놓고, 뭐 약정한 대로 되지가 않게 되면 그 담보권 실행을 합니다. 약정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똑같이 경매 신청을 하는데요. 이때는 뭐 판결문이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 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그 정도만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바로 경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저도 대출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집에도 이제 대출이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이 경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한 3개월만 이자 안 내시게 되면 은행에서 경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가 생겨나는 이유와 그리고 경매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